인생에 예기치 못한 반전은 연락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만 당신이 보내는 사랑에 할애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저도 변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요. 당신에게 내어줄 시간은 이제 없습니다. 전형적인 한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아버지인 김현석입니다. 45세이고 머리숱은 점점 적어지고 있으며 몸매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복근은 없습니다. 4.5kg 정도 감량이 필요하고 안경보다는 콘택트 렌즈를 선호합니다. 아직 돋보기는 필요 없군요. 아내인 미경도 45세이며 약간의 뱃살이 있고 체격이 좀 있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너무 예쁘지도 못나지도 않은 평범한 여성으로 안경을 쓰고 항상 자신의 본명을 불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21살 된 우리 딸 지민이가 있습니다. 영리한 대학교 4학년생으로 고등학교 시절 배구 선수로 활동하던 때보다 살이 좀 쪘습니다. 그녀는 매우 독립적이고 여성 인권에 대해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형편이 꽤 빠듯합니다. 지민이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집에서 통학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경이나 지민이가 좋은 물건을 싫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오래된 구형 소렌토를 몰고 다니는 반면 그들은 고급 수입차를 탑니다. 우리 집은 자산 가치가 낮고 그들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끌었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른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 단지들처럼 가끔 야외 바비큐 파티가 열립니다. 옆집을 제외하고는 이웃과 그리 친하지 않은데 옆집 딸 수진이는 지민이의 절친입니다. 지민이가 대학에 간 후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기에 이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제 봉사활동조차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미경에게 행복한지 물었습니다. 미경아, 당신 행복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요. 제가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삶 말이야. 당신은 나랑 멀어졌고 예전에 그 생기 있던 모습을 잃었어. 지민이랑 다 같이 보냈던 그때가 그리워. 내가 좀 우울한가 봐. 우리 관계는 어때? 내가 당신에게 해주는 것 중에 혹은 안 해주는 것 중에 문제라도 있어? 미경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괜찮아요. 불만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난 그냥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어쩌면 상담사를 찾아가서 삶의 균형을 찾고 기분을 개선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네. 고민해 볼게. 공기 중의 감도는 약간의 후텁지근함 속에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주 후 미경은 라이프 코치와 매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침실 분위기가 뜨거워지길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일주일에 2번이라는 친밀한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제 성생활을 논의한 적이 없고 친구들의 사적인 디테일에도 궁금증이 없습니다. 우리 집 남쪽 이웃인 박 씨와 정 씨 부부는 모두 60대입니다. 박 씨는 손재주가 별로 없고 정 씨는 빵 굽는 것을 좋아해서 덕분에 제 체중이 좀 늘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네 사우나 펌프를 고쳐주던 중에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 테라스 슬라이딩 도어에서 다시 긁히는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친정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면 분명 지민이일 텐데 그를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뒷마당 정자에 앉아 있다가 지민이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집안 어딘가에 있고 그의 차가 아직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엄마 너무 뒤처졌어. 민수랑 한번 만나봐. 수진이가 그러는데 그 사람 정말 화끈하대. 엄마를 꼭 만족시켜 줄 거야. 어쩌면 이게 엄마한테 부부관계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데 필요한 걸지도 몰라. 저는 딸에게 우리 애정 전선에 대해 불평했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고 말이죠.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빠가 다음 주말에 낚시하러 간다고 하더군요. 진호에게 민수를 초대하라고 할게요. 그가 좀 말랐을지는 몰라도 당신을 좋아해요. 수진이도 그의 체격이 즐거움을 주기에 딱 좋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미경이를 진호 친구랑 엮어주려고 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지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민수랑 한번 해봐. 제 피가 끓어올랐고 뒤이은 침묵은 제가 분노를 사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와 그 자식들이 내 결혼 생활을 파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사랑해요. 안녕.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불행히도 그 성가신 펌프를 고치다가 다치지는 않았군요. 일주일 내내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미경과 지민이를 자극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의 대부분을 사무실이나 차고에서 보냈습니다. 전동 공구들을 갈고 닦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낚시 여행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미경을 감시해달라고 사람을 붙였습니다. 토요일 정오쯤 지민, 진호 그리고 한 마른 남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본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지민과 진호도 그쯤 떠났고 그 마른 남자는 제가 일요일 늦게 돌아왔을 때인 4시에 떠났습니다. 미경은 친밀하게 굴려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확증은 없었지만 미경이 평소보다 다리를 꼬고 왼쪽으로 더 기울어 앉아있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주방에서 지민이가 미경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 치며 둘이 낄낄거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가짜 기침을 하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같이 낚시 간 사람들이 병을 옮긴 것 같다고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숨이 가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상사는 제 휴가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은 코로나에 걸린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퇴거 전략을 실행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쌓아둔 병가와 연차를 쓰면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 코로나 확진 소식은 보통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진짜 코로나에 걸렸냐고요? 확실치 않습니다. 백신을 다 맞았고 몸 상태도 건강했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고 폐는 멀쩡해도 내 사람과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장기 투숙 호텔로 향했습니다. 방탕하게 살 이유는 없었습니다. 미경은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맞춰 격리에서 해제될 거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와 딸은 제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루에 2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정중했지만 피곤한 척하며 전화를 끊고 복수 계획을 세우며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의 수혜자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비상 연락처를 수정하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아파트를 구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미경과 이혼하고 지민이를 현실 세계로 내던지겠다는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대부분 저를 감옥으로 보낼 법한 일들이라 미래 계획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도우미를 고용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원치 않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비슷한 수법을 쓴 어느 회사의 뉴스에서 얻었습니다. 그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지민이에게도 상처를 주겠지만 제 생각에 그녀는 그럴 만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 집 인조트리는 빨강, 하양, 초록의 깜빡이는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고 솔방울에서는 크리스마스 향기가 났습니다. 우리는 23년 동안 지켜온 크리스마스 이브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 인연은 지민이가 없었죠. 미경이 요리한 음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은 감사의 짧은 기도를 올리겠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저는 발언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리 긴 연설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진호에게 가영이에 대해 묻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지민이는 의아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민과 진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왔고 앞으로도 오래 함께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할 참입니다. 진호는 가영이라는 사람은 모른다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밤 그가 함께 있었던 빨간 입술의 흑발 미녀를 언급하며 더 몰아붙였습니다. 진호는 헤드라이트에 비친 사슴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부인했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에서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며 그를 대면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 가영아, 당신 정말 최고야. 멈추지 마. 세상에 나 진호야라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을 끄자 그것이 진호의 목소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지민은 격분하여 그가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하며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호가 일어나기도 전에 저는 그의 뒤에서 그를 의자에 다시 눌러 앉혔습니다. 진호와 저는 지민이가 그를 공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저는 미경에게 딸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달래주라고 했습니다. 저와 이 친구가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하자 미경은 지민이를 다이닝룸에서 데리고 나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순탄치 않았고 지민이의 욕설이 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진호에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설명하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저를 멀리하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수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진호는 자신의 처지와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종이 봉투 하나가 움직였고 진호는 저를 위해 마지막 일을 하나 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주방을 향해 불렀습니다. 미경이 지민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은 듯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녹음을 얻었는지 설명해주지. 진호야. 그녀의 이름은 가영이가 아니야. 나도 진짜 이름은 몰라. 그녀는 고급 도우미야. 이 말도 덧붙여야겠군. 내가 내 아버지를 유혹하고 만남을 녹음하라고 그녀를 고용한 거야. 원한다면 영상도 있단다.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도대체 왜 그런 여자를 고용한 거예요? 인정하마, 얘야. 배신당하고 등 뒤에서 칼을 맞은 기분이 어떠니? 미경은 나지막이 신음했고 지민이의 눈은 엄마를 향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두 여성 모두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호 씨, 할 말 없나? 저는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호는 일어나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이미경 씨, 서류 받으시죠? 그는 서류를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토할지 기절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둘 중 하나는 할 것 같았습니다. 평정심을 되찾자마자 솔방울 향기는 진호가 미경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을 때의 충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민과 미경이 안방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지민이의 이른 졸업 선물인 차는 견인차에 실려 떠났고 차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은 현관 앞 쓰레기 봉투에 담겼습니다. 미경의 BMW도 곧이어 실려갔지만 차이점은 그녀의 짐이 우리 결혼 23년을 상징하는 23년 된 낡은 승용차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제 변호사는 제가 미경에게 이동수단은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 신용카드는 정산 후 해지되었고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지민이의 카드 2장도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버번 위스키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휴대폰도 해지되었습니다. 저는 미경에게 통화와 문자 시간이 제한된 구형 폴더폰을 하나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민이에게는 그조차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능이 빵빵한 아이폰은 차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제가 망치질 몇 번으로 앞마당에 꽂아둔 금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사실 미경의 이름이 명의에 남아있어 아직 집을 팔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트리의 크리스마스 음악을 듣는 대신 저는 지하로 내려가 앉아 어둠 속은 때로 안도감을 줍니다. 특히 위층에서 그들이 자신의 모든 물건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릴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좋지 못한 말들로 불렸지만 오늘을 준비하며 텅 빈 호텔 방에서 제가 질렀던 비명에 비하면 그 말들은 오히려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현석 씨, 대화가 필요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산책하러 나갔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제 차는 집에 있지만 제 차는 사라졌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빠가 가져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빠가 동시에 차 2대를 운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 앞에 세워진 낯선 차의 정체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휴대폰이 먹통이 되자 그 남자가 서비스를 해지했을 거라고 의심했고 이웃인 정 씨에게 가서 전화를 빌렸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침착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술적 실수였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잠갔거든요. 이제 그들은 휴대폰도 작동하는 신용카드도 없이 집 밖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둘 다 지갑을 집 안에 두고 나와 신분증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찢어버린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조금 치사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삶을 재건하려 할 때 분명히 큰 지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작은 잔에 술을 가득 채우고 TV를 켜서 유치하고 감상적인 프로그램을 잠시 시청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화면 속의 따뜻한 이야기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더 나은 선택 같았습니다. 미경과 지민이 돌아오자 앞문에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때 제가 더 이상 딸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미경의 딸이 현관 쓰레기 봉투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건 내 차에 있던 물건들이잖아. 아빠가 내 차를 팔아버렸어. 미경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그럼 엄마 차가 사라진 이유도 아빠가 팔아버렸기 때문일 거야. 난 정말, 그가 만약 그랬다면 난 미쳐버릴 거야. 난 그 차를 정말 아꼈단 말이야. 2초마다 울려대는 초인종 소리 때문에 그들의 대화를 다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미경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현석 씨, 당장 문 열어. 밖이 너무 춥단 말이야. 저는 소리쳐 대답했습니다. 미경아, 내 새 차 열쇠는 꽂혀 있어. 집 앞에 세워진 오렌지색이랑 초록색 칠해진 아반떼가 내 새 차야. 내 옛날 차에 있던 짐은 다 옮겨뒀어. 히터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기름은 가득 채워뒀어. 어쩌면 당신이 민수한테 제안해서 그의 집에서 머물 수도 있겠지. 어쩌면 그가 아직 당신을 좋아할지도 모르니까. 한 사람이 문 잠가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이 그가 알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현석 씨,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요. 미경이 대화를 이어가려 헛되이 애썼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미경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도했습니다. 현석 씨, 내 말 들리는 거 알아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요. 당신은 미경이를 떠나서 그 여자랑 같이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몇 분 후 낡은 아반떼가 굉음을 내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머플러를 교체해야 할 것 같았지만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거의 거저 주다시피 한 차니까요. 그가 직접 처리하게 둘 수는 없었죠. 저는 소란 피우지 않고 수리비를 드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두 장사꾼은 차를 몰고 집을 떠났습니다. 머플러 고장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1시간쯤 지나자 장인어른의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친한 적이 없었지만 서로 참고 지냈습니다. 전화를 받을지 고민하다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습니다. 이복의 현석이. 여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여자들이 와 있네. 자네가 상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군. 전화 주게.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럼을 섞은 달걀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점차 흥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가짜 트리의 깜빡이는 불빛이 저를 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추운 크리스마스 아침에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그릇들이 그대로였지만 전자레인지는 제 햄과 감자 요리를 데우는 제 역할을 다해주었습니다. 치즈 감자 요리는 언제나 맛있습니다.
열어주길 기다리는 선물들이 많았지만 산타 할아버지는 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군요. 트리 밑의 선물들은 원래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후에 열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들 중 누구에게도 선물을 주지 않았다는 걸 눈치챈 사람이 있나요? 전 그들의 선물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가족 사진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낸 사진들은 이제 마당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경이 호텔로 저를 찾아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해는 졌고 뼈를 깎는 듯한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장 금장치를 열어둔 채 나가서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저 어린 스포츠팀을 위한 판촉 강연이라도 하러 온 줄 알았는데 평소처럼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만지지 않은 채 창백한 얼굴에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미경이 간청했습니다. 현석 씨, 제발 문 닫지 마요. 저는 문을 닫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경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줄래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안 돼.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제발 현석 씨, 이웃들이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안 돼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기꺼이 설명해 줄게, 미경아. 그 얘기는 그만해. 알겠어요.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할게요. 제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네요. 미경아, 도대체 무슨 행동을 말하는 거야? 제발, 현석 씨. 제가 재촉했습니다. 여기 밖에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그녀가 작게 속삭이며 현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민수랑 깊은 사이잖아. 저는 그녀가 민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응했지만 그것은 의외였습니다. 제가 계속하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몰랐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이제 확실해졌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잠깐, 당신 증거도 없이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춰보지, 안 그래? 변호사는 구했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우린 이혼할 필요 없어요.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좀 늦었네. 한 달 전에는 왜 우리 결혼을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안 했지? 왜인지 알아. 그건 당신이 이기적이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당신은 처벌받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당신이 나한테 바로 말했나?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있었지? 미경은 제 목소리의 독설에 움찔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 어리석은 결정 하나가 우리 결혼을 망쳐서는 안 돼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어리석은 결정. 내가 세어본 것만 해도 수두룩해. 외도를 계획하는 건 용서받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외도 자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걸 숨겼다는 건 화해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뜻이고, 무엇보다 최악인 건 이 일에 당신 딸까지 끌어들였다는 거야. 당신 딸 말이야. 난 이제 그녀와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아. 이건 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의 은밀한 침실 사정을 비밀로 지켰다면 그녀가 말려들 일도 없었겠지. 난 당신이 싫어. 이 상황을 지켜보며 고소해야 하는 이웃들도 있더군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현석아,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내가 어떻게 보상하면 되겠니? 당신은 못해. 당신 없이 내가 더 잘 살기를 바랄 뿐이야.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내 조건이야. 당신 같은 배신자와 이혼하고 내 길을 갈 거야. 제발 현석 씨, 당신이 괴롭고 화난 건 알지만 제발 몇 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딱 한 번의 오후였을 뿐인데 어떻게 하면 당신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마. 이제 실례하지. 전반전이 끝났고 경기가 다시 시작될 참이야. 들러줘서 고마워. 아니, 문 닫을게. 미경은 문을 두드리며 작게 애원했지만 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이 제 역할을 다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11개월 후, 몇 달 후 저는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에 앉아 크리스마스 이브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 속에서 요리에 익숙해진 뒤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등 뒤에서 칼을 맞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제 심장과 자존감, 자신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존심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여러 밤을 지새우며 제가 과잉 반응한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다고 동의한 적은 없지만요. 저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혼 기간은 저를 패배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자주 신경질적이었고 상사는 동료들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저를 꾸짖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사회생활에서 물러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저와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일에만 집중했고 회사 회식도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소개팅시켜 주려 애썼지만 하나하나 거절했고 결국 그들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 연민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깅을 시작했고 헤드셋을 쓴 제 모습에 사람들은 다가오기를 꺼렸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혼자 해 먹는 요리 사이에서 살을 찌워야 했습니다. 예전 옷들이 하나도 맞지 않았거든요. 가끔 동료들이 궁구리를 성그리 날아 제 외모를 칭찬해 주기도 했지만 그 이상은 드물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9개월이나 걸렸고 우리 집은 금방 팔렸습니다. 매달 위자료를 주는 대신 미경은 집 한 대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지민과 진호는 갈라섰고 진호는 제가 가영이와 엮어준 탓이라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항상 남 탓이죠. 가영이와 함께 있었던 건 제가 아니라 진호였습니다. 그는 그 나이대 남자들이 그렇듯 나약했습니다. 매혹적인 여자는 그들을 쉽게 타락시킬 수 있죠. 지민이는 저에게 화난 음성 메시지를 남기곤 했지만 저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전화를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그녀의 졸업식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경에게 상황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풀타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 변호사는 재정 문제를 가능한 한 오래 끌었습니다. 집이 최종적으로 팔린 후 저는 모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제 그녀의 편안한 생활은 사라졌습니다. 변호사와의 몇몇 만남에서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경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오라는 감정은 강렬해서 저 스스로도 제어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12개월 후 저는 제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통을 계속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 은주가 저와 함께 했습니다. 아니요, 로맨틱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설거지를 마친 후 은주는 저를 거실 중앙으로 이끌었고 우리는 밀착해서 춤을 췄습니다. 가끔은 곁에 있어주는 여성의 따뜻한 온기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10곡 정도 노래가 흐른 뒤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떠났습니다.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영혼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지민이가 남기는 음성 메시지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뉘우치는 듯 보였지만 저는 결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미경이 새로운 남자와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무심코 흘리셨습니다. 제 반응이 대부분 무덤덤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새로운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건 힘들었지만 은주와는 거리를 좁히려 노력했고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남았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1월 말에 지민이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열어볼지 말지 고민했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메모와 셀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빠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임신했어요. 아빠가 손주를 받아주실 수 있을지 궁금해요. 안 되신다면 이해할게요.
사랑해요 아빠 지민 올림. 발신인 주소는 몇 구 떨어진 곳이었고 사진 속에 남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제 삶에 저지른 일들이 원망스러웠지만 항상 손주를 갖고 싶었습니다. 답장을 하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그 사이 저와 은주는 헤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의지하기 위해서만 만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 이사해서 새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쉬운 포옹과 함께 그녀는 미치지 않기 위해 제 삶을 떠났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에서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과 경기를 하게 되었고 마치 중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경기 도중 실수로 혜원이라는 여성의 몸을 쳤고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놀려댔습니다. 그녀는 아픔이 가시게 그곳에 뽀뽀해달라고 농담했고 저는 허공에 키스를 날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려 할 때 그녀는 음료수 한 캔 사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이 없고 수줍음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걸어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갔고 혜원이는 저와 달리 대화를 아주 잘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물었고 저는 아니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혜원이는 제 전 부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죽었나요? 아니면 저를 버렸나요? 저는 그녀가 저를 배신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이지만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고요. 혜원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정말요? 저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소개팅은 몇 번 나갔지만 그게 다였어요. 혜원이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데이트가 언제예요? 헤어진 이후로 제대로 된 데이트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불러서 저녁 먹은 게 다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언제 끝났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12월이었죠. 26개월 전이네요. 꽤 슬프군요. 제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에요. 더 젊은 여자 때문에 버림받았을 땐 다시 시도할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이 대화 전체가 제 손바닥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혜원이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자, 화제를 돌리죠. 제가 제안했습니다. 배드민턴은 왜 시작했어요? 혜원이가 설명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게 지겨워서 새로운 활동이 필요했어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친구들이 권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즐기고 있어요. 당신은 어때요? 혜원이가 물었습니다. 네, 저도 라켓을 샀고 배드민턴을 치면서 좀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내일 오후 4시에 경기장에서 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혜원 씨랑 대화해서 즐거웠어요. 그녀는 저를 격려했습니다. 현석 씨도요. 힘내세요.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지민이에게 답장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민아, 한번 시도해 볼게. 너랑 전처럼 친해지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 손주는 꼭 보고 싶구나. 언제 시간이 괜찮은지 알려주렴. 절대로 내 엄마와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을 거다. 현석 아빠가 지민이의 편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출산 예정일은 5월이나 6월쯤으로 짐작되었습니다. 지민이가 제 답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혜원에게서 연락이 없었기에 제가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배드민턴장에서 혜원이는 꽤나 매력적으로 굴었습니다. 다른 몇몇 여성들도 그랬죠. 결정적인 샷을 날리고 나니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혜원이가 말했습니다. 현석 씨, 그 티셔츠 입으니까 정말 멋지네요. 아마 벗으면 더 멋질 것 같은데? 제 얼굴이 붉어지자 여자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참 재미있네요. 혜원 씨, 그런 말을 다 하고 저도 당신 요가 바지 입은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벗으면 더 멋질 것 같네요. 혜원이 얼굴이 빨개지자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옆에 있던 여성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벗어라.
벗어라, 벗어라 라고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난에 맞춰 셔츠를 벗었습니다. 혜원이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제가 다시 옷을 입자 몇몇 여성들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혜원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해요. 저는 그녀에게 손키스를 날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여성들 사이에서 즐거운 농담이 오갔고, 한 명은 그녀가 요가 바지를 안 입었을 때 정말 멋져 보일 거라고 농담했습니다. 혜원이는 자신의 차례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는 다정한 대화에 참여했고, 결국 혜원이가 음료수 한 잔 사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저도 그러려던 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혜원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요가 바지 멋지죠? 스스로가 아주 자랑스럽겠어요. 음료를 마시는 동안 저는 용기를 내어 혜원에게 저녁 식사와 영화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겁이 났지만 다행히 그녀는 승낙했습니다. 27년 넘게 데이트를 안 해본 탓에 처음에는 당황하고 어색하고 무서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긴장을 풀었고 예전의 낙천적인 성격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 후 혜원이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혜원이와 밤을 보냈고 그녀는 갑자기 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당신은 누구를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멈추고 그녀를 소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저 같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요. 우리의 뜨거운 유대는 점점 깊어갔고 시간이 갈수록 더 친밀해졌습니다. 마침내 혜원이는 저를 자신의 가족과 손주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경계심 때문에 꽤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6월 초, 혜원이는 침대에서 저를 껴안으며 우리의 친밀함을 기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지민이가 이틀 전에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혜원이에게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민이에게 엄마가 된 것을 축하하며 꽃을 보냈습니다. 하루 뒤 지민이로부터 빠른 등기 편지를 받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저와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르치려 했던 교훈들과 자신이 겪은 변화들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지민이는 딸 하윤이를 언급하며 우리가 다시 결합할 가능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혜원이에게 편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원이는 지민이의 말이 아주 진심 어린 것 같다며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혜원이와의 관계에 지장이 갈까봐 걱정된다고 했지만 그녀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사랑스럽게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혜원이는 우리 관계가 더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과거를 놓아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저는 지민이의 집을 찾아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뺨을 맞대며 다정하게 안아주었고 그녀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윤이를 안자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그 작은 손발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혜원이가 지민이의 결혼 상태에 대해 묻자 지민이는 하윤이 아빠가 아직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시간 내내 지민이와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시간을 보낸 뒤 떠났습니다. 혜원이는 지민이에게 제 사랑을 표현하라고 조언했고 저는 다시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 지민이를 안아주며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6개월 하고도 몇 주 뒤, 제 아파트에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혜원이와 지민이, 그리고 하윤이를 품에 안은 제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혜원이와 저는 그녀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12개월 후 우리는 혜원이네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에서 만족감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예기치 못한 반전은 연락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만
당신이 보내는 사랑에 할애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저도 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요. 당신에게 내어줄 시간은 이제 없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전형적인 한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아버지인 김현석입니다. 45세이고 머리숱은 적어지고 있지만 몸매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복근은 없습니다. 4.5kg 감량이 필요하고 안경보다는 콘택트 렌즈를 선호합니다. 여전히 돋보기는 필요 없군요. 아내인 미경도 45세이고 약간의 뱃살과 체격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너무 예쁘지도 못나지도 않은 평범한 여성으로 안경을 쓰고 항상 본명으로 불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21살 된 우리 딸이 있습니다. 지민이는 영리한 대학교 4학년생으로 고등학교 시절 배구 선수였을 때보다 살이 좀 쪘습니다. 그녀는 매우 독립적이고 여성 인권에 대해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형편이 꽤 빠듯합니다. 지민이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집에서 통학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경이나 지민이가 좋은 물건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오래된 구형 소렌토를 몰고 다니는 반면 그들은 고급 수입차를 탑니다. 우리 집은 자산 가치가 낮고 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끌어다 생활을 꾸려갑니다. 우리 동네는 다른 경기도 외곽 주택단지들처럼 가끔 야외 모임이 열립니다. 옆집 딸 수진이가 지민이의 절친인 것을 제외하면 이웃과 특별히 가깝지는 않습니다. 지민이가 대학에 간 후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기에 이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제 봉사활동조차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그녀에게 행복한지 물었습니다. 미경에게 당신 행복해? 라고 묻자 그녀는 지금 있는 그대로 행복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 말이야. 당신은 나랑 멀어졌고 예전에 그 생기를 잃었어. 우리가 다 같이 보냈던 그때가 그리워. 지민아, 네가 지루해하는 것 같구나. 우리 관계는 어떠니?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것 중에 혹은 안 해주는 것 중에 문제라도 있니? 미경은 우리가 괜찮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불만 없다고요. 왜 그렇게 많이 묻느냐며 그저 제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상담사를 찾아가 삶의 균형을 찾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실치 않으니 고민해 보겠다고요.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저는 그 화제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미경은 라이프 코치와 매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우리 침실 분위기가 뜨거워지길 기대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일주일에 2번이라는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우리의 사적인 일정이 정상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제 부부 관계를 논의한 적이 없고 친구들의 사적인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남쪽 집 이웃인 박 씨와 정 씨 부부는 60대입니다. 박 씨는 손재주가 없고 정 씨는 빵 굽는 것을 좋아해서 제 몸무게가 좀 늘었죠. 어느 날 박 씨네 사우나 펌프를 고쳐주다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테라스 문에서 또 긁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경이 친정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면 분명 지민이일 텐데. 한동안 그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뒷마당 정자에 앉아 있는데 지민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집안에 있고 그의 차가 아직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하는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엄마 너무 구식이야. 민수랑 한번 만나봐. 수진이가 그러는데 그 사람 정말 거칠고 엄마를 꼭 만족시켜줄 거래. 어쩌면 이게 엄마한테 부부 관계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데 필요한 걸지도 몰라. 엄마는 딸한테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는데 그건 정말 아니야. 엄마가 좀 생각해봐. 참, 아빠가 다음 주말에 낚시하러 간대. 내가 진호한테 민수 부르라고 할게. 그가 좀 말랐을지는 몰라도 엄마를 좋아한대. 수진이도 그의 체격이 즐기기에 딱 좋다고 했어.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미경이를 진호 친구랑 붙여주려고 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민수랑 한번 해봐. 제 피가 끓어올랐고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제가 분노를 사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와 그 자식들이 내 결혼 생활을 망치려 음모를 꾸미다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사랑해요. 안녕.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불행히도 다치지는 않았군요. 그 성가신 펌프를 고치는 동안 말이죠. 일주일 내내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미경과 지민이를 자극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의 대부분을 사무실이나 차고에서 보냈습니다. 전동 공구들을 갈고 닦기도 했죠. 하지만 낚시 여행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미경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토요일 정오쯤 지민, 진호, 그리고 마른 남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본 건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지민과 진호도 그쯤 나갔고 그 마른 남자는 오후 4시에 떠났습니다. 일요일 늦게 제가 돌아왔을 때 미경은 노력하는 척했습니다. 그들은 친밀하게 굴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확증은 없었지만 미경이 평소보다 다리를 꼬고 왼쪽으로 더 기울어 앉아있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주방에서 지민이가 미경의 엉덩이를 장난스럽게 툭 치고 둘이 낄낄거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가짜 기침을 하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같이 낚시 간 사람들이 병을 옮긴 것 같다고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미경을 피하려고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호흡 곤란이라는 가짜 핑계로 병원에 갔고 상사는 휴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 계획은 코로나 확진자인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떠날 준비를 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쌓아둔 병가와 연차를 쓰면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전통 식사에 참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소식은 보통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죠. 제가 진짜 코로나였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백신을 다 맞았고 건강했지만 제 마음은 무너졌고 폐는 멀쩡해도 이별을 원했습니다. 저는 네 사람과 함께 지내던 곳을 떠나 장기 투숙 호텔을 빌렸습니다. 방탕하게 살 이유는 없었습니다. 미경은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맞춰 격리 해제될 거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와 딸은 제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루에 2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정중했지만 피곤한 척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퇴직연금 수혜자를 변경하고 비상 연락처를 수정하는 등 복수 계획을 세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파트를 구하는 건 힘들었지만 미경과 이혼하고 지민이를 현실로 내던지겠다는 결심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온갖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감옥에 갈 일들이라 제 미래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진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도우미를 고용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원치 않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비슷한 수법을 쓴 어느 회사의 뉴스에서 따왔습니다. 그건 양날의 검이었죠. 지민이에게도 상처를 주겠지만 제 생각에 그녀는 그럴만했습니다. 우리 집 가짜 트리는 빨강, 하양, 초록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솔방울 향기가 감도는 가운데 우리는 23년간 이어온 크리스마스 이브 전통을 위해 식탁에 모였습니다. 처음 인연은 지민이가 없었죠. 미경이 요리한 진수성찬이 우리 앞에 차려졌습니다. 보통은 짧은 감사의 기도를 하겠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저는 발언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축사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진호에게 가영이에 대해 묻는 것으로 시작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지민이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지민과 진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앞으로도 오래 함께할 것 같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뀔 참입니다. 진호는 가영이라는 사람은 모른다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밤 그가 함께 있었던 빨간 입술의 흑발 미녀를 언급하며 더 몰아붙였습니다. 진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이름이 기억 안 난다며 부인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서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 가영아, 당신 정말 최고야. 멈추지 마. 세상에, 나 진호야. 녹음을 끄자 목소리의 주인공이 진호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지민은 그가 바람을 피웠다며 격분해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진호가 일어나기도 전에 저는 그의 뒤로 가서 그를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진호와 저는 지민이가 그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는 미경에게 딸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달래주라고 했습니다. 저와 이 친구가 할 말이 있다고 했죠. 미경은 지민이를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했고 지민이의 욕설이 벽을 울렸습니다. 진호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설명하는 데는 몇 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저를 멀리하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민수는 자신이 남자라는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진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시선이 닿는 곳에서 종이 봉투가 움직였고 진호는 저를 위해 마지막 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 대고 미경과 지민이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둘 다 충격을 받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녹음했는지 알려주지, 진호야. 그 여자 이름은 가영이가 아니야. 나도 진짜 이름은 몰라. 그녀는 고급 도우미야. 이 말도 해야겠군. 내가 당신 남편을 유혹하고 녹음하라고 그 여자를 고용한 거야. 원한다면 영상도 있어.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도대체 왜 그런 여자를 고용한 거예요? 인정하마, 얘야. 배신당하고 등 뒤에서 칼을 맞은 기분이 어떠니? 미경은 나지막이 신음했고 지민이의 눈은 엄마를 향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두 여자 모두 혼란에 빠져 울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 할 말 없어? 저는 휴대폰 동영상을 켰습니다. 진호는 일어나 서류 뭉치를 들고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이미경 씨, 서류 받으시죠. 그는 서류를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토할지 기절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둘 중 하나는 했을 겁니다. 평정심을 되찾았을 때 솔방울 향기는 진호가 미경에게 이혼 서류를 줬을 때의 충격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지민과 미경이 안방에서 서로 위로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지민이의 졸업 선물이었던 차는 견인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지민이의 짐은 현관 앞 쓰레기 봉투에 담겼습니다. BMW도 곧 실려갔지만 미경의 짐은 우리 결혼 23년을 상징하는 23년 된 낡은 승용차로 옮겨졌습니다. 변호사는 미경에게 이동수단은 줘야 한다고 조언했죠. 우리 신용카드는 정산 후 해지되었고 제가 보증선 지민이의 카드 2장도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법원 위스키를 더 마셨습니다. 휴대폰도 해지했습니다. 미경에게는 통화와 문자 시간이 제한된 구형 폴더폰만 주었습니다. 지민이에게는 그조차 없었고 둘 다 아이폰은 뺏겼습니다. 차고에는 짐들이 쌓여 있었고 저는 앞마당에 집합니다. 표지판을 박았습니다. 미경의 명의가 남아있어 당장 팔 순 없었지만 우리의 미래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트리 옆에서 크리스마스 음악을 듣는 대신 저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은 편안했습니다. 특히 위층에서 자신들의 물건이 작동하지 않는 걸 알고 소동을 피우는 소리가 들릴 때 말이죠. 그들은 저를 심한 말로 불렀지만 제가 호텔 방에서 질렀던 비명에 비하면 약과였습니다. 현석 씨, 대화가 필요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산책하러 나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차는 있지만 제 차는 사라졌으니까요. 아빠가 가져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동시에 차 2대를 몰 순 없었죠. 집 앞에 낯선 차를 보고 의아해했고 휴대폰이 안 되자 서비스가 해지된 걸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정신에 가서 전화를 빌려 쓰기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그들의 실수였죠. 제가 현관문을 잠갔거든요. 이제 그들은 휴대폰도 신용카드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지갑을 두고 나와 신분증도 없었죠. 운전면허증을 찢어버린 건 전혀 후회 안 합니다. 치사할지 몰라도 삶을 다시 꾸리려 할 때 분명 골치 아플 겁니다. 저는 술을 한 잔 채우고 TV에서 하는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잠시 봤습니다. 우리 상황은 TV 속 따뜻한 이야기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았습니다.
미경과 지민이 돌아오자 앞문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더 이상 딸로 생각 안 하기로 한 미경의 딸이 현관 봉투에 든 게 뭔지 알아챘습니다.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내 차에 있던 물건들이잖아. 아빠가 내 차를 팔았어. 미경은 안 믿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엄마 차가 없어진 것도 아빠가 팔았기 때문일 거야. 난 정말 그가 그랬다면 난 미칠 거야. 난 그 차를 정말 아꼈단 말이야. 2초마다 초인종이 울려 대화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미경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현석 씨, 문 열어. 밖이 너무 춥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경아, 내 새 차 열쇠 꽂혀 있어. 집 앞에 오렌지색이랑 초록색 칠해진 아반떼가 내 새 차야. 짐은 다 옮겨뒀어. 히터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릴 거야. 기름은 가득 채웠어. 민수한테 가서 그 집에서 자든가 해. 그가 아직 널 좋아할지도 모르잖아. 한 명은 문 잠가라고 소리쳤고 다른 한 명은 그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석 씨,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요. 미경이 힘없이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정적이 흐른 뒤 미경이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석 씨, 내 말 들리는 거 알아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요. 당신은 미경이를 떠나서 그 여자랑 같이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몇 분 뒤 낡은 아반떼 시동 거는 소리가 났습니다. 머플러 소리가 컸지만 놀랍지 않았습니다. 거의 공짜로 가져온 차니까요. 제가 고쳐줄 이유도 없었죠. 두 사람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머플러 고장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지 오래됐네요. 운이 좋을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1시간쯤 뒤 장인어른 번호가 떴습니다. 우린 친하진 않았지만 서로 참아왔죠.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습니다. 현석이 보게 여기 화난 여자들이 와 있네. 자네가 상황을 좀 설명해 주게. 어떻게 된 건가 전화 주게.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폰을 끄고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흥분이 가라앉고 트리의 불빛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추운 크리스마스 아침 해가 떴습니다. 식탁엔 그릇들이 그대로였지만 전자레인지가 제 아침을 잘 데워주었습니다. 치즈 감자 요리는 언제나 옳죠. 선물들이 쌓여 있었지만 산타는 저에게 아무것도 안 남겼네요. 트리 및 선물들은 원래 저녁 먹고 열기로 했으니까요. 제가 아무에게도 선물 안 준 거 눈치챘나요? 전 그들 선물도 안 열었습니다. 대신 제 소중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가족 사진은 안 챙겼습니다. 마당에 다 흩뿌려 놨거든요. 미경이가 호텔로 절 찾아오기까지 며칠 걸렸습니다. 해는 졌고 찬 바람이 불었죠. 전 문을 열어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또 무슨 영업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의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이 빌었습니다. 현석 씨, 제발 문 닫지 마요. 저는 문을 닫지 않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경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줄래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제발 현석 씨, 이웃들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어디가 안 된다는 거야? 말귀 못 알아들어? 설명해 줄 테니 그만해. 알겠어요.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할게요. 제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미경아, 도대체 무슨 행동을 말하는 거야? 제발 현석 씨. 제가 재촉했습니다. 여기 밖에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그녀가 속삭이며 다가왔습니다. 당신 민수랑 그런 사이잖아. 저는 그녀가 민수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반응했지만 의외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몰랐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이제 확실하네. 모든 일엔 책임이 따르는 거야. 잠깐, 당신 증거도 없이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제가 답했습니다. 맞춰보지, 안 그래? 변호사는 구했어? 그녀가 답했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하지만 이혼할 필요 없어요. 우리 결혼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좀 늦었네. 한 달 전엔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이 이기적이고 결과에 책임 안 지려 했기 때문이야. 처벌 안 받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나한테 바로 말했어?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도대체 얼마나 더 있었던 거야? 미경은 제 독설에 움찔했습니다. 당신이 날 믿어줄 유일한 시간이었어. 어리석은 결정 하나가 우리 결혼을 망쳐선 안 돼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어리석은 결정? 내가 본 것만 수두룩해. 바람 피울 계획은 용서해도 바람 그 자체는 용납 못해. 숨겼다는 건 화해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고, 무엇보다 최악인 건 지민이까지 끌어들였다는 거야. 내 딸 말이야. 난 이제 걔랑 상관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 사생활을 비밀로 했다면 걔가 말려들 일도 없었겠지. 난 내가 싫어. 이웃들도 이 광경을 보며 좋아하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현서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넌 못해. 너 없이 내가 잘 살길 바랄 뿐이야. 그게 내 조건이야. 당신 같은 배신자와 이혼하고 내 길 갈 거야. 제발 현석 씨, 화난 건 알지만 제발. 몇 주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딱 한 번뿐이었는데 어떻게 설득하면 될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냥 가고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마. 전반전 끝났고 경기 다시 시작할 거야. 와줘서 고맙네. 아니, 문 닫을게. 미경은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제 헤드셋이 다 막아줬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는 없었습니다. 11개월 후 저는 제 오피스텔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통을 지켰습니다. 혼자서 요리하고 식사했습니다. 심장에 칼을 맞은 듯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자존심은 지켰지만요. 밤마다 과잉 반응한 건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요. 전 쓸모없어져서 떠났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혼 기간은 절 패배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전 예민했고 상사는 동료들에게 소리 지른다고 절 혼냈습니다. 사회에서 물러나 은둔했고 동료들도 절 피했습니다. 전 일에만 매달렸고 회식도 안 갔습니다. 소개팅도 다 거절하니 친구들도 연락을 끊더군요. 자기 연민은 끝이 없었습니다. 조깅을 시작했고 헤드셋 쓴 절 보며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살을 찌워야 했습니다. 예전 옷이 안 맞았거든요. 가끔 동료들이 외모 칭찬을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집은 금방 팔렸고 미경은 위자료 대신 집 판 돈을 많이 챙겼습니다. 지민과 진호는 헤어졌고 진호는 제가 가영이와 엮어준 탓을 했습니다. 남 탓만 하죠. 가영이랑 있었던 건 진호 자신이었는데 말이죠. 그는 나약했습니다. 지민이는 화난 메시지를 남겼지만 전 무시했습니다. 언젠가 답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녀 졸업식에도 안 갔습니다. 썩 미경에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일을 안 해봤으니까요. 변호사는 재정 문제를 오래 끌었습니다. 집이 팔린 후 전 돈을 다 돌려줬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녀의 편안한 삶은 끝났습니다. 변호사 미팅에서 미경은 자기가 바보였다며 설득하려 했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울었습니다. 증오는 강렬했습니다. 12개월 후 전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친구 은주가 함께했습니다. 사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설거지 후 우린 거실에서 춤을 췄습니다. 여성의 온기가 그립기도 했지만 10곡 정도 춘 뒤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떠났습니다. 우린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민이의 메시지 톤이 바뀌었습니다. 미안해하는 듯 했지만 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가 새 남자랑 산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무덤덤했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료들은 절 피하고 새 사람들은 절 이상하게 봤지만요. 은주와는 친구로 남았습니다. 1월 말 지민이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메모와 셀카가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 임신했어요.
손주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안 된다면 이해할게요. 사랑해요, 아빠. 근처에 살고 있었고 남편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밉지만 손주는 보고 싶었습니다. 답장까지 몇 주 걸렸고 그 사이 은주와는 헤어졌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의지했을 뿐이었죠. 그녀는 멀리 이사했고 아쉬운 포옹과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에서 배드민턴을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과 친히 재밌더군요. 경기 중 혜원이라는 여성을 쳤고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혜원이가 아픈데 뽀뽀해달라고 농담해서 전 손키스를 날렸습니다. 갈 때 그녀가 음료수 사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수줍음이 많다면서요. 우린 카페에서 대화했습니다. 혜원이는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 부인 얘길 물었고 저는 배신당해 아직 극복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혜원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하니 놀라더군요. 정말요? 소개팅은 몇 번 했지만 그게 다예요. 마지막 데이트가 언제예요? 헤어진 뒤로 제대로 된 건 없었어요. 언제 끝났는데요? 12월이었죠. 26개월 전이네요. 슬프네요. 젊은 여자 때문에 버림받으면 자신감 회복에 오래 걸리거든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혜원이 눈치챘죠. 화제를 돌리죠. 배드민턴은 왜 시작했어요? 자기 연민이 지겨워서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친구 권유로 시작했는데 재밌네요. 당신은요? 라켓 샀고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이제 가야겠네요. 내일 4시에 봐요. 저는 답했습니다. 즐거웠어요, 혜원 씨. 그녀는 힘내요. 다 좋아질 거예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에게 답장했습니다. 지민아, 시도해보마. 전처럼은 못해도 손주는 보고 싶구나. 언제 볼지 알려줘. 내 엄마와는 절대 같이 안 본다. 현석 아빠가. 예정일은 5, 6월쯤 같았습니다. 지민이가 답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다음 날 배드민턴장에서 혜원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꽤 매력적이었죠. 샷을 잘 날리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석 씨, 그 옷 입으니 멋지네요. 벗으면 더 멋질 텐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재밌네요, 혜원 씨. 저도 당신 요가 바지 입은 거 멋지다 생각했거든요. 벗으면 더 멋지겠죠. 사람들이 웃었고 벗어라 라고 연호했습니다. 저는 셔츠를 벗었습니다. 혜원이가 고개를 흔들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옷을 입으니 휘파람 소리가 들렸죠. 혜원이가 너무해요. 파람돼서 세원이가 얜 동치를 보러 라고 속삭였고 전 손키스를 보냈습니다. 경기 후 여성들 사이에서 농담이 오갔고 혜원이가 음료수 사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려던 참이었다고 했죠. 혜원이가 요가 바지 멋지죠? 라며 장난쳤습니다. 음료 마시며 용기 내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승낙하더군요. 27년 만에 데이트라 서툴고 무서웠지만 시간이 가며 예전 성격이 나왔습니다. 몇 번 데이트 후 혜원이가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누굴 생각하나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요. 우리 유대는 깊어졌습니다. 혜원이는 가족과 손주들에게 절 소개해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졌죠. 6월 초 혜원이와 함께 있는데 지민이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눈 뒤 다음 날 지민이에게 꽃을 보냈습니다. 하루 뒤 지민이로부터 사과와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가르친 교훈들을 이제 이해한다고요. 그녀는 딸 하윤이를 언급하며 다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전 혜원이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혜원이는 진심 같다며 절 격려해줬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우리 관계도 발전한다고요. 전 지민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린 안아줬고 아파트에 들어가 하윤이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고 작고 소중했습니다. 혜원이가 지민이 결혼에 대해 물었고 지민이는 애 아빠가 망설인다고 했습니다. 우린 거리를 유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혜원이가 지민이에게 사랑한다 말하라 해서 전 다시 돌아가 그녀를 안아주며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6개월 뒤 제 집에서 혜원, 지민, 하윤이와 크리스마스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물을 교환하고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혜원이와 전 그녀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 관계의 변화였죠. 12개월 뒤 우린 혜원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전 이제 행복합니다.